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메르스 사스와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본관이 코로나에 뚫렸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에 참석한 게 알려져서 국회 안전상황실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있는 정부 세종성사는 6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회를 찾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오는 15일 정식 선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개장 직후부터 동반 폭락하면서 시장 매매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밤사이 유럽 증시 10% 넘게 폭락을 했고 뉴욕 증시도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공포로 우리 주식시장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인 홍춘욱 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요새 아예 그냥 그 앱을 지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보면 이게 네.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의 그러니까요. 숫자들이 나오니까 저도 뭐 얼마 전까지 증권사를 다닌 입장에서 이런 날은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없죠.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10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뉴욕 시장이 열잖아요. 네, 그 요새 이제 서머타임 시작돼가지고 일찍 열리죠.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보는데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시작하자마자 서킷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잠깐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가서 아우 여기 또 그냥 오늘 폭락이구나 하고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9.99% 다우지수. 예, 1987년 블랙 먼데이에 22% 폭락 이후에. 그 당시 22%였나요? 하루에 22%. 근데 그 후에 곧 반등하지 않았었던가요? 그때는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 그린스펀. 와 연준,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무제한적인 자금 방출 이런 의사를 밝히고 또 더 나가서 그때 당시는 이제 국가들 간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이었던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미국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 유럽과 일본 경제가 희생했던 그렇죠. 환율 조정해줬던 그런 일이 그 덕분에 정도로 일본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웠죠. 이제 1990년 그 버블 붕괴의 시초가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 1987년에도 이렇게 미국에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협조 개입도 하고 또 자금도 같이 풀고 또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던 나라들은 또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이런 조치들을 펼치면서 조기의 위기를 막아내고 그게 또 지나고 생각해 보면 2000년까지 이어지는 13년 주가 랠리의 시작점이 사실은 됐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뭐 지금은 다들 제코가 석잘해서 뭘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던데요. 이탈리아는 뭐 거의 뭐 붕괴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지난 주 초에 있었던 이제 그 주가 하락 반등의 시그널들이 무너지고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서 패닉 공포에 질리게 됐던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인가요? 첫 번째는 유가가 배럴당 30불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특히 그 러시아와 사우디 사이의 현재 어떻게 보면 경쟁적 증산 이야기가 지금 나오니까 국제유가 폭락하면서 국제유가 폭락하게 될 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맺게 되는 게 석유를 개발하는 기업들인데 특히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에서 암석에서 프래킹이라는 시추 방법이죠. 시추 방법을 통해서 이 석유를 뽑아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BEP라고 해서 손익분기점 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유가가 몇 불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한 40불 정도를 보거든요. 셰일이 그렇게 비싼가요? 아직도 비싸군요. 그래서 기술 개발돼서 되게 싸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2014, 15년만 해도 한 60불 정도였던 게 5년 사이에 사실 그렇게 그 거의 한 30% 정도 원가 절감을 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원가 절감의 뒤 배경을 보면 금융시장에서 풍부하게 자금이 조달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미국 경제도 굉장히 호황을 보이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생산성이 항상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30불 예를 들어서 이제 20불까지 간다 그러면 이 뭐 전쟁을 버텨낼 수가 없고 그러네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공포가 금융시장에 폭발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말은 참 멋있게 감세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김 박사님이 저보다 이제 더 전문가시지만 2008년에 굉장히 안 좋은 트라우마가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있는 거 아시죠? 리만 브라더스. 예, 리만 사태 때 경기 부양 정책을 당시 부시 행정부가 올렸는데 그걸 하원에서 부결시켰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맞아요. 그때도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감세 정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특히 하원이 맞아요.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중간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출연했던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탄핵 관련된 맞아요. 일들도 그랬고 이번에도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좀 한가한 거 아니냐. 더 나가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거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 이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유럽으로의 모든 여행 중지 한 달 하니까 이거 도대체 협의도 안 하고 이런 걸 발표하면 어떡하냐라는 게 이어지면서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 예. 그 다우지수 구성기업입니다. 제가 마지막 봤던 게 어제 15% 폭락이었나 그랬거든요. 예, 보잉. 그 이제 그 CDS라고 해서 네. 쉽게 이야기해서 이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가 부실화될 때 그걸 대신 지급해 줍니다라는 지급 보증 수수료라는 게 CDS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그 CDS가 폭등하는 걸 보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보잉은 힘들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그렇게 좋은 다우지수 구성 기업이니까 얼마든지 능력 있고 특히 747 맥스 스캔들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잉이니까. 그렇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그 에어버스와 함께 네네. 경쟁하는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 회사를 거의 망한 회사처럼 취급하는 듯한 CDS의 그 지급 보증 수수료를 보고 있노라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나부터 살고 가야 되겠다. 라면서 현금을 챙기기 시작을 그래서 채권 가격조차 떨어지는 금값, 비트코인 뭐 할 거 없이 다 떨어졌어요. 모든 자산을 다 팔며 현금만 챙기겠다는 이런 일종의 뭐 마음에서는 뱅크런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그러니까 모든 자산으로부터 나는 도망가겠다라는.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은행 망할 것 같으니까 돈 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뭐 은행들이 워낙 건전하니까 은행에선 돈을 안 빼는데 모든 위험해 보이는 가격이 자산에서는. 매일매일 바뀌는 자산은 난 다 싫어. 이런 분위기로 좀 진행되고 있다고 채권까지 보시면. 갔다. 예, 그러니까 금까지 금값 가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000불 정도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셰일가스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왜 이 셰일가스가 중요하고 사실 이제 이거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유명한 뭐 피터 자이안 책도 있고. 예, 피터 자이안 책은 이제 좀 약간 편향은 있죠. 네, 편향성 굉장히 있죠. 굉장히 있는데 일단은 이 셰일가스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아까 프래킹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막 물을 이렇게 막 분쇄해갖고서 거기서 오일을 이제 빼내는 건데 사실 그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들어서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비싸고 근데 이게 이제 확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게 시추하는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게 됐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저금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등급이 더블 B 그러니까 한 10년 내 부도 확률이 3에서 5% 이상 정도 되는 굉장히 위험한 기업들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 이 등급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의 어떤 채권조차도 금리가 얼마 전에 놀랍게도 3-4%대에서 채권 발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익을 잘 못 내고 있는 물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보는 기업이지만 이 기업조차 8년 만기 그 회사채 발행할 때 7에서 8% 정도 레벨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넘쳐 흘렀던 넘쳐 거죠. 흘렸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다들 돈을 빌려주신 분들 생각에서 하냐면 이 유동성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현재가 어려워도 승자는 우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면. 지금 테슬라가 뭐 어마어마한 인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인기를 하게 된 게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했고 특히 올해 1월에 증자를 그 주식 가격이 굉장히 가격이 급등할 때
주주들한테서 돈을 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그 비싼 공법을 계속 개량해 나가면서 유가를 끌어내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 중동에서 그 오일을 그러니까 원유를 하는 시초하는 그 비용은 훨씬 싼 거죠. 훨씬 쌉니다. 얼마 정도예요? 이제 그 비교하면은 세계 최대의 유전을 가지고 있는 네. 사우디의 네네. 이제 갑자기 그 유전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가변 비용 기준,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네네. 나라마다 이제 재정 투입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봐야 되지만 그냥 펌프에서 빼내는. 기름을 빼내는 그 비용은 심지어 어떤 유전은 1.5달러인 유전도 있다고. 아까 40달러라고 하셨나요, 쉐일이? 예. 그래서 사우디가 그 복지라든가 재정 지출에 필요한 유가 수준은 더 높아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한테 잘 이야기한다든가 아람코 주식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참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기름을 바로 뽑아내는 오늘 당장의 비용, 그러니까 그 전에 투입된 고정 비용은 포기하고 하면 가장 저렴한 것은 중동 지역에 있는 육상 유전들이 질도 좋잖아요. 그 질은 이제 미국산이 더 좋다고들 이야기. 그 우리가 그렇구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라는 서부 텍사스 이름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기름의 질만 놓고 본다면 가장 좀 이 탈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베네수엘산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이 이렇게 중동산도 이렇게 정제 비용 측면에서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진 거지. 그렇군요. 기름의 질만 놓고 본다면 사실 에탄 위주인 쉐일이 더 좋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얘기를 해요. 그 이후 최고다, 뭐 정말 나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가장 결정적 차이는 금리. 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금리가 급등한 이유가 유가 상승 때문이었죠. 1배럴에 143달러. 오, 그렇게 비쌌다고 지금 우리가 30달러. 지금 우리가 30달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143달러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물론 투기적인 수요까지 붙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셰일 오일 개발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떤 시도도 경제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 출현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니까 물가가 급등했죠. 물가가 급등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돼 있는 것 같아서 금리를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서 금리를 내려주겠다는 생각들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했어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물가가 급등하니까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이다. 보통 올리게 되죠. 그렇죠. 물가를 그래서 잡기 위해선. 무려 그 5%대의 금리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리 수준이었던, 정확하게 5.25%까지 금리를 인상해 놨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니까 금리를 내려주긴 했는데 빨리 못 내린 게 물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근데 지금 반대인 거죠. 금리는 너무 낮잖아요. 미국의 국채 그 30년 만기 국채니까 지금 사서 원금을 받을 때까지 30년 걸리는 그 국채 금리가 0.7%니까. 아이고. 올라서 0.7%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수준은 그 미국 채권 시장 역사상 대공황 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금리 수준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금리 수준이 낮은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 떨어질 것 같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위험해 보이는 자산은 다 도망가는 상황이 출현해서 주식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금이라든가 상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서워 보이니까 다 돈을 빼서 현금으로 가거나 또는 현금에 가까운 자산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며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기댈 때가 생긴 거죠. 그때는 사실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마지막 브레이크를 걸었던 건 결국 국영화였잖아요. 네네. 참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또는 AIG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공적 자금 투입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되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쟤네들 살려준다고. 또 대마불사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가 장기화됐었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 의회에서의 그 구제금융안 부결 이런 것까지 있었던 게 그때 사태를 어렵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좋은 점이 금리가 너무너무 낮으니까 정부가 재정을 찍더라도, 적자를 찍더라도 이자 부담이 거의 0에 가까운 30년 동안 돈을 빌리는데 매년 이자가 0.7%니까 이건 그러네요. 지금 돈을 왕창 찍어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래서 경기만 살리는 데 성공한다면, 사실 인플레이션을 아주 조금만 낸다면
이 국채는 거의 거저. 그렇죠. 왜냐하면 세수는 네. 인플레가 날 때 명목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자 부담이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공짜로 돈을 빌리는,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라는 게 그때랑 가장 큰 차이인데, 걱정이 네. 정치인들이 교훈을 잘 얻느냐. 그게 교통은 잘 못 얻어요. 예, 그 12년 전에 그 고생을 하면서 급박한 위기가 벌어질 때는 여야가 합심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일단 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청문회를 하면 되는 일인데, 과연 이번에 협력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의 협력이 지금 거기도 오늘 경선 중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박사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 시장의 풍향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이 누구나 다 인지할 정도가 돼야 협력이 가능할 텐데, 그게 언젠지 모르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뭐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갖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 안에 다 풀어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 상황 그러니까 짧게 전망만 어떻게 더 나빠질까요? 호주처럼 하면 살아나고요. 예, 호주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떻게요? 전체 GDP 0.9% 거의 1%에 달하는 네네. 재정 패키지를 발행했고요. 법인세 감면, 그리고 현금 지급, 가계 지원, 피해 산업 지원 등을 발표했고 바로 집행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 지원해주는 패키지를 돈을 크게 그리고 GDP 1% 규모 정도를 바로 현금으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일사불란하게 정부가 확 투입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환자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환자를 목숨을 붙여놓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단호한 대응이 나오는가, 이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느냐 짧고 굵게 지나가느냐, 이걸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인 홍춘욱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치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그래갖고 지금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에서 완치된 환자는 총 510명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날보다 177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확진된 환자는 110명이어서 그러니까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수가 지금 7,402명으로 어제보다 줄어든 거죠. 68명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말로 그 소집단 감염 이거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콜센터 이야기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뭐 동대문구 PC방하고 교회 그 연결고리가 계속 나오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 신천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청문회 오늘이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게 사실은 신천지 측이 불참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별관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 신천지 측에서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청문 대상자가 없으니까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원래 좀 배려를 해서 청문회는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는데 그럼에도 신천지 측이 오지 않았고요. 이 서울시는 신천지가 안 오니까 이 시작 시간쯤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로써 청문회는 종결이 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네, 일단은 지금 소명 요구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법인 취소를 예정대로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절차는 이 법인 취소가 됐다는 내용을 신천지에 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달 중 내로 법인 취소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저께 박 기자, 우리 그 마스크 전담 기자, 임산부를 대신한 마스크 대리 수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임신부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약 4만 명의 그 모든 임신부에게 한 사람당 마스크 5장씩 모두 20만 개를 지급하겠다라고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치구로 순차 배송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아, 대리 수령도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대리 수령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한다. 가져다 주기도 한다? 배달 서비스도 하겠다라고 우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양천구나 뭐 이런 몇몇 구에서는 미리 좀 나눠줬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미리 나눠준 데는 조금 빼고 순차적으로 안 나눠준 데부터 한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뭐 이 시기, 구체적인 지급 방법 이거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보건소에 문의해요? 그렇습니다. 주민센터가 아니고? 보건소에 문의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네네. 주민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임신부들이 그 태어난 해 그 맞춰가지고 받는 거죠? 이렇게 받더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뭐 정확한 거는 보건소에서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요. 미리 한번 전화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헛걸음하시면 또 힘든데 그렇습니다. 임신부들이 전화를 한번 보건소에 해보시고 필요한 거 뭐 증명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아마도 누가 대신 받으러 간다면은 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 거기 신분증 이런 산모수첩 이런 거 가져가실 거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오프닝에서 잠시 전해드렸는데 그 전에 그 세종청사 공무원 확진자가 지금 총 28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뭐 콜센터 뭐 PC방 예.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해수부 소속 공무원 중에 네. 확진자가 24명이나 나올 정도로 이게 10일부터 연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세종청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예, 다 연결돼 있어요. 네. 1동부터 17동까지 각 부처가 업무 연관성에 따라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동마다 통로를 연결해가지고 부처 사이에 막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 보면은 건물도 좀 떨어져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붙어 있어가지고 구내식당 같은 곳도 많이 3, 4원 모여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고 맨 처음에 세종청사가 들어섰을 때 저도 가본 기억이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구내식당 이렇게 다 만들어 놔가지고 안에서 다 모든 걸 할 수 있게. 네. 다중 이용 시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런 패턴이 오히려 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동대문구에 있는 교회가 수련회 가서 감염이 퍼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만큼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공무원 사회 특히 세종청사에 이런 감염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해수부 쪽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정확한 감염 경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오리무중입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나와야 파악이 되고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해수부랑 같은 층을 쓰고 있는 농식품부 지금 여기는 좀 준비를 하고 있대요. 마음의 준비. 예, 그래서 재택근무할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해수부 직원 중에 확진된 분이 국회에 왔다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방역 때문에 또 폐쇄되고 그렇게 되는 건지. 네, 지금 이번에는 국회 폐쇄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고요. 이 부분 방역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난달 19일에도 한번 그 하윤수 교총회장이 확진자로 판명이 났는데 토론회에 참석을 했다가 24일부터 26일까지 지난달이요. 국회가 폐쇄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막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기사가 막 나오니까 좀 국회 쪽에서 부담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폐쇄라는 표현은 안 쓰고 일부만 부분 방역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내용을 들어보면 오늘 오후 7시부터 퇴청해달라고 하고요. 이 15일부터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은 사실은 뭐 거의 일종의 폐쇄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수부 직원이 지난 5일에 이 국회에서 열렸던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이 전체 회의다 보니까 농해수위 위원장인 뭐 민생당의 황주홍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여야 소속 의원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또 특히 정부 측에서는 김현수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좀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재난기본소득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가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뭐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지 예비비로 하는 건지 어떻게? 이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주시 의회가 오늘 긴급생활안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5천만 원 등 총 556억 5천만 원 규모의 긴급 추가 경정 예산안을 증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는 건데 이게 애초 전주시가 얘기한 건 1인당 5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 좀 올렸어요. 2만 7천 원 늘어난 52만 7천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대상은 뭐 전체 시민은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취약계층. 실업자와 비정규직 이렇게 네네. 5만여 명의 대상이고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아니면은 뭐 네. 재래시장에 쓰는 그렇죠. 상품권 주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 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다음 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니까 거의 뭐 현금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3개월 안에 전주 지역에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3개월 안에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든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전주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을 지핀 건데 네. 이 진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다른 데 지자체에서는 뭐 얘기가 있나요? 경남도 그렇고. 일단 오늘은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네. 근데 앞서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내놨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크게 반응이 없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 측이 일단 미지근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 계속해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 왔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재원 문제겠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서 정치권은 지금 통합당에서는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있고 여권도 오늘 특별한 입장은 안 내놨지만 그간에 계속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이 통합당에서 입장을 안 내놓는 게 이게 좀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 원래는 계속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2일에 보면 황교안 대표가 이 정도의 과감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스텝이 꼬였었잖아요. 그래서 당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논평을 내게 되면 황 대표를 비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통합당에서는 일종의 어떤 그런 반응도 내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대구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비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든 것도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의 그 예산이 아니라 각 시에서 그러니까 전주시도 뭐라고 그랬냐면 뭐 도로 하나 놓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라고 가면 통합당에서는 막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권에서는 그 오늘은 아니지만은 이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했었고요.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에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조금 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번지는. 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 계속 며칠째 전해드렸는데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전체 권리당원 78만 9천여 명 가운데 24만 1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74.1%가 찬성을 했습니다. 뭐 압도적이죠. 이해찬 대표가 이에 대해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들어 개혁정당 참여를 추진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밝혔고요. 그러면서 뭐 설명을 한 게 있어요.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훼손됐다. 이걸 처음에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합당이 일당이 될 경우 국정 발목 잡기가 있을 거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쟤네 때문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뭐 당위성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사과도 했어요. 당 대표로서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난 선거제 이거는 뭐 끝난 거죠. 사실은 이게 왜 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함께 패스트트랙 했었던 4+1 협의체 그들의 입장은 어떤지 제가 정의당 입장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대체로 부정적인데요. 일단 그 민생당과 정의당이 그 4+1 협의체 후신이잖아요. 정의당은 그대로지만 이 정의당은 말씀하신 대로 불참 의사가 매우 강하고요. 민생당도 입장이 좀 뚜렷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정적인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당은 이 전국위 단위의 특별 결의문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비례연합 정당 참여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게다가 민주당과 갈등도 굉장히 지금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이 저번에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 마포에서의 5인 회동,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비례연합 정당 논의를 했었던
이 사람들이 당시에 정의당이나 민생당과 같이 하는 건 뭐 똥물에서 구르는 거다 이런 네네. 표현도 했었고 이후에 정의당도 민주당이 보란 듯이 지역구 후보를 막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이 민생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갈리지만 이 김정화 대표는 일단 되게 강한 입장이에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메시지를 보내니까 왜 자꾸 스팸 메일 갖고 오느냐 이렇게 반응을 오. 했고 바른 또 미래 단계. 예.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반면에 이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거기는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네. 비례대표를 안 내놓는 건가요? 그렇죠. 당에서는 안 내놓고 지금 근데 비례대표 후보 그 순위를 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다 정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보내야 돼요. 그 그쪽으로? 후보들을 그쪽으로 입당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또 있고. 그럼 똑같네요. 뭐 통합당 했던 거랑. 그럼요. 아. 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만든 건 아니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거다. 우린 거기에 응했을 뿐이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결과는 같아지는 건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없어요. 네. 2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27일까지 정식 창당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논의 그리고 후보 확정 다 맞춰야 돼요. 딱 진짜 14일 남았네요. 네, 시간이 없어서 뭐 오늘부터 벌써 전광석화처럼 하겠네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네. 다른 당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이제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할래?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윤호중 사무총장이 만나서 면담했는데 심상정 대표는 입장은 뭐 똑같았습니다. 거부하는 입장이고 근데 민생당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16일까지 다음 주 네네. 월요일까지 입장을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녹색당은 내일까지 당원 투표를 합니다. 거기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미래당은 하기로 했어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각 정당 진보 세력의 정당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다 누가 하고 누가 안 할지 정해지면 이제 나가는 거죠. 정당 이름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보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디 뭐 몇 번까지는 누구 소수 정당에 이제 앞번을 주겠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가 근데 7석만 해야 되냐 이런 네. 얘기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음 바뀌었구나.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또 왜냐하면 마음이 정의당이 바뀌어. 참여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그거 우리가 그냥 가져가겠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좀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열린 민주당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까지 볼 때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의원 꺼주기를 할 거냐. 왜냐하면 그 순번을 올려야 되니까. 올려야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하나는 참여하기 한 만큼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의원들 기왕 많이 이렇게 된 거. 꺼져가지고 올리자 1번 만들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아. 엇갈리고 있는데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사실은 이거 관련해 갖고 보는 입장에서는 더 흥미로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네. 자, 어저께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민주당 경선 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데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서울 강서갑 지역의 현역이죠. 금태섭 의원이 이 어제 강선우 전 부대변인과의 경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금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투표 모두에서 좀 크게 패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지역은 원래 금태섭 의원과 강선우 전 부대변인과의 대결보다는 원래는 김남국 변호사의 대결로 맞아요. 좀 네. 알려져 있었죠. 근데 원래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백서를 만든 인물이고 금태섭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좀 비판했던 인물이니까 일종의 민주당 내에 조국 대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공관위가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 단원을로 보내버렸고 그래서 이제 금 의원은 공천을 신청한 강 전 대변인하고 경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다시 패배를 했습니다. 금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 재선의 꿈은 사라졌지만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경선 패배를 수용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주시죠. 오늘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또 전권을 가져가신 것이냐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공천에 뭐가 또 변화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공천 잡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용호 위원장이 공천을 뭐 스텔스 공천이다 해서 뭐 잘했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이런 게 친박계 의원들은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잘라내냐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논란이 있었고 표면적인 이유는 강남 병이죠. 병 지역의 김미균 이 대표를 공천한 게 김미균 대표가 알고 봤더니 민주당에서 공천 제안을 받은 사람이고 이른바 친문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보수 유튜버를 통해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신보라 의원도
그 제기를 하고요. 시간 없어요. 빨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시간이 없군요. 예,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김종인 전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말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